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증시학도TV 이걸 투자 인사이트라고 해야 될지 독일 책방 인사이트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이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오늘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호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센터장 아니고 죄송해요. 윤지호 그룹장. 신종센터에 그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윤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편해. 윤지호 그룹장 리테일 그룹자도 되게 어색하고. 아니 정말 죄송하게 저번에 저희 사무실까지 와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감기 심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약속을 또 금방 잡아주셔서 2주 만짝으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 교육하는 게 있어가지고 강의하는 게, 그래서 그 자료 만들던 게 있는데 거기서 오늘 몇 개 PPT도 좀 준비해서 좋았습니다. 뭐 책보다는 지점장님도 느끼시겠지만 하여튼 시장이 굉장히 단단한데, 그렇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하죠.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좀 날서 있고 왜 이렇게 좀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2,800쯤 가면 해결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예를 들어서 어제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그 KBS 라디오 갔을 때도 제가 아무튼 막 그런 질문을 받고, 또 얼마 전에 어느 그 출판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댓글창 봤더니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 이 책도 이렇게 옆에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한국형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한국형이 뭐냐면 한국 고유의 어떤 특성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뻔한 거야.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에 매우 많이 연동된다. 이게 뭐 그 한국형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시크리컬,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엄청 탄다.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제가 열광했던 사람들 피터 린치가 있어요. 머피보다 피터 린치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여태 피터 린치 투자를 접근했을 때 뭐 피터 린치에서 나오는 앤서니 볼튼이라든가 이 사람들 다 연결되는 핵심이 결국은 장기적인 바이 앤 홀드 전략이거든요. 기업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렇죠. 야, 근데 한국에서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삼성전자만 됐죠, 사실. 전자도 나중에 된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계속 바뀌는데, 가만히 고유의 특성을 봤더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적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망가졌을 때 먼저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먼저 뽑아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끝이에요, 저희. 또 먼저 죽죠. 그렇죠. 그때 용기를 갖고 저희 프랑스 개화 늑대의 시간에 공격적으로 접근을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정확히 우리가 바닥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서부터 물려 들어가는 방법만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떠면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그건 데이터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그래서 쭉 올라오는데 이때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수출 주도 품목이 바뀌어요. 그렇죠. 항상 반도체만은 아닌 거죠. 그렇죠. 막 정말 2000년대 조선주 연풍 불 때 슈퍼 사이클 하면서, 그때 조선업종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조선업종 애널이 이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애널들도 그때 잘 나갔고. 엄청 잘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망해버리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 기업들이 없어졌던. 최근에 조선 경기 좀 좋아진다고 해봤자. 그렇죠. 많은 업체들이 없어졌습니다. STX, 성동조선 그럼요. 다 없어졌죠. 그때 조선 기자재들 그래서 그때 뭐 기억나는 거는 이 조선업이 사이클에 도대체 몇 년을 갈 것이냐, 뭐 이런 거 고민하고 뭐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뭐 화정자 열풍도 불고 했지만 다시 중국이 다시 도는데, 이때는 조선이 돈 게 아니라 갑자기 화장품 같은 게 돌았죠. 차화정 장세였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뭘 파냐 해서 그 당시에 그 부각되는 게 움직였었고, 이번에는 정말 뜬금없는 것도 움직였어요. 갑자기 방산업종이 움직이질 않나. 뭐 이거 방산은 쳐다도 안 보던. 방산은 첫 등장입니다. 첫 등장. 왜냐하면 제가 하나그룹으로 처음 공채를 들어갔기 때문에 방산하면 이거도 도대체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대 풍산 뭐 얘기를 하면, 근데 또 방산 쪽에 우리가 수출 사이클이 왔던 거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좀 지연자이랑 좀 두서없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한국형이 뭐냐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수출 품목이 바뀌고 그때의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물린 듯이 사고 살 때 사야 되고,
좀 약간 뭔가 좋아 보일 땐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이 말로 이제 투자라는 게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의심이 커질 때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네. 상황이 더할 나위 좋고 확신에 찬 미래를 꿈꾼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뭐 이 책에 쓴 내용인데 네. 이게 사실 뭐 약간 돌려 말하면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예요. 제가 PPT 첫 페이지를 네. 보여드렸는데 제가 거기다가 자꾸 사람들이 점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고점, 저점.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예. 여기 지수 어디서 살 것이고 뭐 어디가 무너져. 이건 정말 나쁘게 말하면 정말 오만하고 되게 한국 지식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환적 사고라는 거는 제가 이 책에서 계속 강조 1장 읽으셨다니까 네네. 계속 순환적 사고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지 말고 네. 고평가 구간에서는 조심하고 네. 그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우리가 10만 전자 외칠 때 10만 원 갈 수도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9만 원 이상의 삼성전자는 두려워해야 됐었다는 거죠. 네네. 그 당시 삼성전자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네. 뭐 파운드리 TSMC 이길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온갖 첨단 산업이 커지고 있었고 네. 사실 그땐 조심해 밸류가 비쌌으니까 네. 저평가군에서는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했던 말이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게 책에도 쓴 건데 정말 좋아하는 말이죠. 제가 비관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관론이 초래한 가격을 사랑해야 되는데 한국 증시는 너무나 그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졌을 때 한다. 뭐 모든 게 완전히 악화된 걸 확인하고 한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네. 주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업종별을 보면서 이 기업들이 정말 어느 정도 레벨이 왔을 때는 그냥 그 가격 자체에 대한 사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문장 중에 책에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한국에는 특히 리턴이 커졌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지금 시점에 반문하자는 거죠. 리턴이 커졌나요? 아직은 그렇게 커져 있다 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뭐 엄청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침체죠.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지금. 네. 네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시점은 뭔가 모든 것이 좀 개선된 느낌을 받을 때 아닐까요? 네. 여기 와서도 한번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책에도 인용하지만 계속 인용하는 게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매우 좋아하는데 뭐 하워드 막스의 사고 접근 방법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아까 네. 버핏식으로 진짜의 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작년에는 매우 기회였고요. 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네. 물론 작년에 뭐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하도 요새는 댓글 같은 게 많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지금 지수 때였죠. 그때부터도 싸다 생각했던 건 미스였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렇죠. 네. 저는 근데 2,600부터 돈이 없어졌습니다. 다 고생하셨네 그러면. 저도 아주 고생했어요. 저도 그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거기 가격은 돌아올 것이다 말했는데 정말 거기서 한 2,100까지 가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여하튼 근데 거기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네. 제일 문제되는 사람은 3,000 이상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주식에 하여튼 뭐 자기 합리화라기보다 또 극단적 사고인데 결국 이 하워드 막스 사이클의 가장 특징은 리스크가 굉장히 클 때가 언제냐면 호황일 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 호황일 때가 위험한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뭔가 리스크가 낮을 때는 뭔가 상황이 안 좋은데 예상 수익이 높았을 때 인간은 참 특이하게 호황일 땐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고요. 성향이 네. 뭔가 안 좋아 보일 때는 사람들이 신중과 어떤 절제 이것이 덕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반면이죠. 내가 대중과 역행하겠다가 참 말이 안 내가 대중인데 어떻게 역행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반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지원이랑 만나 뵙고 편하게 얘기하러 왔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생각했을 땐 지수가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했더니 뭐 마이너스 나 있더라고요. 오를 만한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순환론적 사고로 봤을 때 시장 자체는 진자예추가 이 정도 왔다는 거죠.
극단에서.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두려운 거는 좋아짐의 극단이 왔을 때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극단 값이 뭘까요? 뭐 밸류로 본다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야 PBR 한 배 넘어서는 거니까 네. 좀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한 배 못 넘겠죠. 그렇죠. 한 배가 3분기가 되면 2,740이거든요. 네네. 뭐 2,740도 그렇게 두려운 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네네. 여기서 지수가 10%면 그 안에서 대형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네. 탄력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돈다면 오늘 논의를 많이 하겠지만 네. 플러스로 돈다면 그렇게 되면 좀 뜬금없는 얘기겠지만 2,800, 500도 갈 수 있는 거야.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서 대해서 좀 강조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항상 보여드리는 3페이지 그림 보시면 네. 작년 10월에 반신반의하면서 많은 곳에 그때는 한참 리서치로 세미나 다닐 때여가지고 네. 직관적 그림으로 보여줘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때 이제 왼편에 박스를 보시면 차트를 보면 이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참 그때만 해도 네. 도전적인 주제였어요. 뭐였냐면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렇게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을 때는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주가는 올라 있었다는. 네. 그러니까 되게 환율이 올랐을 때.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제가 워낙 지점장님도 철학을 좋아하시니까 네.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거를 인용하면서 말하는 게 한국 증시의 타이밍 잡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어느 누구도 원화가 약세로 간다고 해서 1,400원, 1,500원 간다고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높다고 생각하죠, 환율이. 그냥 약세이다라고 생각하죠. 만약 반대로 이번에 어떤 계기가 돼서 달러가 좀 더 약해지면 원화가 1,200원대로 들어가서 1,200원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밑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요. 네. 근데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320원, 30원이라는 거는 온도로 봤을 때 그래도 주식을 살만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1,400원이 넘어갔을 때 원달러 환율이 그때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어? IMF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저 같으나 혹시나 저희 지점장님도 저와 같은 순환적 사고에 접근하신다면 여기서 1,500원 갈 수도 있지만 난 여기서 물려 죽겠어. 이게 맞거든요. 그렇죠. 매수로 죽는다. 그쵸. 매수를 네. 죽는 거죠. 그리고 네. 그게 투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말 한국 주식은 어렵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 너무 혼자서 말하나요? 지금? 아니요. 저는 사실은 지금 예. 다 줄줄이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의견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네. 다음 그림으로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면 네. 제가 놀라울 정도예요, 요새. 뭐냐면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지점장님이 저한테 어제 라디오 얘기긴 했지만 어딜 그만 가면 피곤한 거예요. 좀. 이렇게 다니들 바쁜데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말고 어디 강연을 할까 그러면 질문 내용을 보면 정말 다 똑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일단 말문이 막혀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쉽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의 가계부채가 터질 건데 그건 다 부동산이 망가지고 그 은행이 망하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도 잘 안 터졌는데 앞으로 잘 안 터질 것 같다. 증권사 PF가 터진다는데 내가 증권사에 그래도 명색이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벌써 7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PF 여기서 말하자면 정말 1시간, 2-3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든지 자체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올해 제가 상고하고를 얘기했어요.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을 바라볼 때 농담처럼 저 어떤 자리에서 우린 상고하고입니다. 인터뷰 한번 했다가 그게 협적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 근데 뚜렷이 인터뷰 기사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요즘 맞아 떨어지는 분이 하나 있는데 상반기는 인플레 걱정하다가 생각보다 인플레가 꺾인 거 확인하고서 올라갈 거고 예. 하반기는 경기 침체인 줄 알고 있었는데 경기 하강인 줄 알아가지고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예. 실적이 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한마디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자꾸 경기 침체 하강 얘기하는데 사실 솔직히 미국 경기 보면은 하강도 아니고 침체도 아니고 이건 과열 아니냐. 그렇죠.
저기 뭐야 실업률과 고용 보면 지금 갑자기 뭐 그 문호를 열어가지고 남미 사람들 그냥 이민 막 수백만 명 받고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이 상황은 미국은 과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물가가 좀 잡히면 어떤 현상이 나올 거냐면 네. 실질 임금이 올라갈 거예요. 네. 소비 여력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책에서도 매크로를 다루지만 어쩌면 우리가 경제학자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어야 되는 투자에서 바라보는 어떤 데이터의 해석법이 그 이 책에 어쩌면 담긴 내용인데 여하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우려를 우리가 이제 소위 검색 빈도로서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글 네. 트렌드죠. 거기 봤더니 이 다음 그림이에요. 리세션이나 인플레이션 단어가 작년이 피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엄청나게 CPI 발표에 긴장하고 있지만 그날 제가 그 전날 어디 유튜브를 갔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네. 나쁘게 나온다, 좋게 나올 것 같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리세션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네. 하나 좀 찝찝한 게 다음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소위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왜 우리 내리 속에 저도 항상 기억나는 게 제가 2011년도 그렇죠. 여름이 끔찍했거든요. 상처가 많이 컸죠 그때. 그냥 그때 미국 신용등 강등 강등에서 나가지고 네. 정말 단기간에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이것도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자꾸 뭐 5월에 팔고 떠나라 하는데 이거 사실 이 데이터 왜곡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름 빠졌던 거 금융위기 때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사실 그것도 몇몇 특정의 아웃라이어 때문에 나온 현상이에요. 하여튼 네. 근데 이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 6월달 가서 미국에 이게 터진다. 고생 좀 하겠죠. 네. 한번 상식적으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완전 뇌피셜인데 2014년 이후에 한 24번의 협상 지연이 있었어요. 횟수를 세봤어요. 24번에. 네. 근데 18번은 그냥 주가가 올랐고요. 네. 6번이 빠졌었어요. 이거는 결국 이게 지연된다고 주가가 빠진다는 논리는 정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뭐 확률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오르 그렇죠. 예, 예. 우리 기억에는 2011년이 내리 팍 바뀌었죠. 그러니까 2011년에 그때 결국은 합의가 안 됐다. 근데 여기서 한번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안 될 거라 하는데 또 반대로 내년 대선이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냉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기가 생기고 있는데 경계의 핵심은 결국 어떤 통화가 주도하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네. 아니 지금 미국 국채랑 달러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미국의 정치인들이 선택할까요? 그리고 어제 이제 메카시 의원이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원 의장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보니까 본인들도 쫄린다는 느낌 이거는 아니겠습니까? 위안화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지간히 제 뇌피셜일 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지금도 가끔 리서치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고 얘기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다들 이게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꾸 위안화가 위협하니까 이제 미국의 소위 오페크 달러가 이제 결국 유가에 기반한 달러체가 무너질 것이고 뭐 이런 거대한 놈 말고 네. 그거는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 게임을 주도하기 위해서 다른 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게임 이론처럼. 그럼 지금 달러가 신뢰를 잃는 정책을 과연 어떤 정치인이 선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반문을 한다면 사실 이 문제가 결국 시장을 망가뜨릴 것 같지는 않다. 그게 네. 있고요. 또 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현상이 그냥 저는 원래 이제 매크로를 했었고 자금 집행하는 분들을 주로 많이 알았었기 때문에 또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연락이 제일 많이 와요. 예. 그냥 근데 이 채권 얘기들은 예. 정말 작년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채권은 작년에 IMF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SVB 은행이 망한 게 결국 그 결과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뭘 말씀하면 채권 변동성 그림인데요. 주식의 변동성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하여튼 채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던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급격히 안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야, 지금 미국 경제가 더 망가질 것이고 기업이 막 주식시장이 망가져야 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죠. 작년 위기의 본질은 채권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네. 너무 금리가 빨리 올라가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좀 잡히고 채권의 변동성이 진정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채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완화되면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채권 시장으로서 끝이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채권이 터질 것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터졌잖아요 이미. 그렇죠. SVB 은행 터진 게 채권 터진 거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뭐 그게 터졌는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터진 사고가 뭐 우리 똑같이 금융을 겪었으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네. 금융이 터졌을 때요.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그때 사실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죠. 그 당시에. 아시네요. 아니, 네. 저게 제가 도대체, 전략팀장이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실명 거론해서 그런데 모 은행의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있는 그 친구가 제 밑에 같이 이코노미스트로 있었어요. 세미나 주제가 요청이 왔는데 파생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데 그때 들어가서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그때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무서웠던 건 뭐냐? 그때 주된 우리가 뒤졌던 자료는 도대체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거 하기도 버거웠어요. 네. 요번에 사태가 딱 터졌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그냥 규모가 뻔한 거예요. 네. 체커지었으니까. 예. 그 해당 그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자료 예. 보면 다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뭐 빨리 뱅크런이 있었지만 그게 뻔하니까 인수합병도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인수합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이거 잡아먹었다 나도 잡아먹지. 나도 망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이라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태가 그렇게 뭐 제2의 리만 사태란 말을 쉽게 하지 못할 거라 저는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누가 들어도 할 수 없죠. 채권을 출발하신 분들은 막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분들이랑 몇 분 전에 한번 저녁을 먹으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냐 했더니 곧 있으면 이제 뭐가 터질 것이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크래시 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이 말씀드렸어요. 채권을 매우 싸게 살 기회가 지난 것 같거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작년 작년 좋았죠. 작년 ABCP가요. 네. 어떤 회사 거론하긴 좀 거론데 두 자릿수까지 나왔죠. 1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극단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6%대예요. 6, 7%. 13% 하던 게. 네. 뭘 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를 기반으로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그 머릿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 생태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너무 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채권 시장 변동성이 진정되는 순간 우리는 작년에 그 위기는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그리가 돼요. 네. 문제는 여기부터 아니에요, 진행자님. 네, 맞습니다. 저는 똑같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지수가 2,500에 이제 왔으니까 오늘 만났는데 이게 제가 2,200이면 우리가 더 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뭘 지르세요 이랬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2,500 오니까 이제 약간 고민은 되죠. 근데 그 상태 데이터 하나 보자는 거죠.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것 중에 그 한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바닥을 잡을 때는 자본 총계 기준의 PBR을 놓고서 좀 봐야 되는데 올라왔어요. 거의 0.95배까지도 왔었어요. 네. 항상 0.8배 때는 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게 한 배를 넘어가려면 그래도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야겠는데 그렇죠. 참 이게 난항이에요. 지금 수출이 못 돌죠. 근데 수출 증가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수출 증가율이 함수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형이 뭐냐면 한국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이 확 되면서 장사를 해야 돼요. 네. 요새 이제 힘든 게 중국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이제 뒤에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겠지만. 근데 지금 뭔가 잘 파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항상.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를 얘기하지만 그건 좀 논외로 하고. 네. 저는 오히려 자동차가 너무 좋아요. 예. 정말 제가 블랙핑크 보면서 감동을 했는데. 블랙핑크. 네. 네. 뉴진스 막 놀랍잖아요. 놀랍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동차와 소위 엔터의 공통점이 뭐냐?
다 중국에서 쫓겨난 애들이었어요. 맞네요. 맞네요. 네. 네. 혐오함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했던 게 이 기업이 경쟁력을 다른 곳에 찾아서 뚫었거든요. 그렇죠. 미국 시장 이건 뚫고 있는 좋은 거죠. 사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좋은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게 먹힌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자동차가 성공적이고 엔터도 성공적이었어요. IT가 그래주길 되게 바라고 있어요. 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압니까? 반도체도 이걸 기회로 삼아서 뭔가 TSMC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될 거고 화장품도 어떻게 보니까 중국에서 못 팔고 다른 나라 지금 일본에서 팝니다. 일본에서 그러나요? 예, 일본에서 지금 성장률 잘 안 봤는데. 일본 화장품 수입의 25% 가량 한국 거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러면 지난 걸 보고 백미러를 보고서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어차피 전 세계가 신냉전으로 갈라졌고 갈라진 생태계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해서 생존에 성공한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주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미 성공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표적인 냉전이 되다 보니까 정말 뜬금없었던 정말 풍산이라던가 막 이런 게 정말 움직이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나머지들도 이런 변화가 왔다면 저는 하여튼 좀 찾아야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것만 갖고 모자라요. 뭔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돌리려면 결국 우리가 수출이 돌아야 돼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결국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말을 하면 그냥 쌍심지를 듣고 그냥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이 막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오기 전에 오늘 재현님 만나 뵌다고 업데이트 오래간만에 해본 건데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라서 보고서 4월 달에 미국이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 18.5%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수출에. 와,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있네. 중국이 19.1%예요. 조금씩 역전될 것 같아요. 2002년 이래 처음인데요? 그렇죠. 네. 중국 빚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10년 5월에 30.8이었더라고요. 중국이. 미국은 1971년에는 59%였어요. 우리가 미국에만 그러니까 이것도 변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이거 진짜 정말 큰 변화네요. 우리가 70년대 어쩌면 냉전 시대에는 미국에 59%를 의존했다는 거죠. 네. 그게 있고 두 번째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더니 EU 아세안이더라고요. 네. 아세안이 16.7%예요. 중국이 19.1, 아세안이 16.7이에요. 얼마 전까지 30% 수준이었는데 중국이. 맥스일 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요.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제가 1장에 데이터에 관한 걸 쓰는 건데 계속 증가율 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그거가 핵심인데 수출 증가율이라는 게 언제 돌았을까? 그 훈련을 가르쳐 드릴게요. 2020년 3월에 잠깐만 중국 수출이 156억 달러였어요. 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 작년 3월에 올해 3월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34.4%가 나오고요 중국에서. 그건 중요한 게 다음 달에는 중국 수출이 아마 130억 달러대로 떨어지고 110억까지 떨어져 이제 계속. 그럼 어떻게 되겠죠? 증가율. 마이너스 증가율이 좀 완화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투자자들의 매크로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나라 최근의 경향이 너무 거창한 얘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정말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준현 씨, 저희 동료들이랑 강조하는 게 디테일하게 이런 거를 추론하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대중 수출은 올해 3월을 바다로 올라올 겁니다. 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네. 거기다 이제 무역 수지 측면에서 보면 4월에 원유 수입 증가율이 올해 4월에 30% 감소해 버렸어요. 네. 하여튼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마이너스 2월에 0.26이었어요. 운송비도 떨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결론은 6월에 무역 수지 흑자 돈다는 거예요, 제가. 네네네.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5월이에요. 지금. 6월 수치가 돌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 책 소개하는 지나도 잘 안 팔려 있는 책을 그러니까. 저희 방송 나오셨으니까 좀 팔리실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답답한 게 이거였어요. 네.
아니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해야죠. 앉아가지고 맨날 미국 연준에 뭐 해봤자 저는 별상 의미가 없다 보는 사람. 작년에 의미가 있어요. 작년에 하도 금리 가래. 근데 대다수 평상시에 매크로를 보는 방식은 그래? 그럼 6월에 여기다가 4월에 수출해서 반도체가 부진해서 마이너스 14.2가 나왔는데 이미 1월에 125억 달러 적자였고 무역 수지가 2월에 53억, 3월에 46억이었거든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딱 주는데 네. 6월 되면 플러스 돈다는 거지. 네네. 7월이 되면 확인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는 순간 이해가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네.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별로 안 빠지고 삼성전자 뭐 별로 안 밀리죠. 그러니까 제 바보 같은 방식이 뭐 우리는 어노멀리 현상 때 오래 팔고 떠나라 이런 거가 무슨 도식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수출 데이터인데 수출 증가율은 PBR의 레벨을 결정해 주실 것이고 무역 수지가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네. 이 변화가 보이는데 2,5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들 막힌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봤어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 네. 첫 번째, 이럴 때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 소위 탑다운 데이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한국은 수출만 반복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정말 저번에 죄송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정말 나름 제가 오랫동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건방진 말을 좀 썼어요. 10년간 잘 내가 부합해 왔는데 나름 노하우예요. 네. 이게 정말. 그러면 혼자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항상 수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랬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시대. 미국 ISM 제조업.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서베이 데이터거든. 설문조사한 데이터죠. 네. 그리고 매달 초면 아주 정기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와 실제 한국의 코스피와 ISM을 보면 정말 관련이 높아요. 이미.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언제 ISM 제조업체가 제일 매크로를 갖다가 좀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 그냥 교과서 암기하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 단점이 뭐냐면 ISM 제조업체가 50 이상이 된 좋다. 이건 정말 제가 약간 속아서 개소리예요. 네네. 투자는 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등할 때. 바닥을 찍고 45에서 46, 47 갈 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순환적 사고라는 거예요. 네. 뭐 50 이상은 좋으니까 그때 봐야 되고 이거는 정말 투자의 티그자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ISM 수치가 돌았을까? 이게 중요한데 네. 아까 말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와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가장 연동된 게 ISM 세부 항목 중에 뉴오더 소위 신규 주문과 재고와의 관계를 딱 보면 이 데이터가 매우 관련이 높아요. 신규 주문 아주 관련이 높아요. 신규 주문 돌기 시작하네요. 그쵸. 네. 재고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품목별로 보면 그러면 네. 이게 돈다는 건 수출 증가율이 돌아선다고 봐도 되는 거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 증가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안 나오는 건데 증가율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되든 안 되든 증가율 데이터 저기 여기 책에 보면 그로스 레이트와 그로스는 다르다는 개념.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 신종호 네. 센터장님이 그리고 제가 쓴 부분에도 그게 핵심이에요. 네네. 예. 그 그로스 레이트 그것도 우리 철학의 일단 그러면 그로스 레이트를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가끔 이거 힌트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값이 나왔을 때는 월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기억하잖아요. 네. 작년 3월이 156억 달러나 수출했던 때였다는 거죠. 중국으로. 네. 너무 좋았죠. 네. 그런 3월은 완전히 죽을 쓴 거죠. 올해. 올해 3월은 전년 대비니까 기고 효과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만 이해를 해도 그래? 돌아서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출 증가율이 돌아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익 사이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져요.